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장 초반에 상승을 했던 코스피 다시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현재 보합권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폭 이어가면서 장중에 고점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0.58% 상승 흐름 나타나면서 80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소식에 호재들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미국의 6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제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관한 제재 소식이 좀 완화되는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소식 자세하게 집중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푹푹 찌는 폭염이었고 요즘에는 장마철까지 겹치면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살펴볼 텐데요. 지난달 전력 수요는 얼마나 될까요? 네, 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월 평균 최대 전력은 82,007메가와트입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데요. 월 평균 최대 전력은 한 달 동안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을 합해 월 단위로 나눈 평균값입니다. 월 평균 최대 전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 수요가 많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진정되면서 산업 분야 등의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기승을 부린 무더위도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열대야가 나타나 냉방 가동이 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대규모 정전 우려도 걱정이 됩니다. 이 대규모 정전 우려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꼽히는 10% 선도 3차례나 깨졌습니다. 공급 예비율은 전력의 수급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공급 예비율이 낮아질수록 전력 수급 불안감이 커지게 됩니다. 공급 예비율은 지난달 5일 9.5%, 6일 8.7%에 이어 7일에는 7.2%까지 떨어졌습니다. 통상 10% 이상은 돼야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공급 예비력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7일에는 공급 예비력이 6,726메가와트까지 떨어지면서 전력 수급 비상경보 발령 범위에 근접했는데요. 공급 예비력이 5,500메가와트 밑으로 내려가면 전력 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되는데 2013년 8월 이후로는 한 번도 발령된 바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여름 전력 수급의 최대 고비를 이달 둘째 주로 전망하면서 9년 만에 비상경보가 발령될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폭염에 따른 전력 수요가 역대 좀 최고치를 기록한다라는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정부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 원 선까지 올라갑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로 18억 원인데요. 시가로 따지면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는 기준선이 올해 16억 원에서 내년 22억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뜻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 18억 원은 상위 1%에 해당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네, 이 단독 명의자들의 종부세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네,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의 경우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16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는 현행 기본공제 11억 원에서 1억 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정부가 2021년이나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틀어지면서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12억 원으로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 정부가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허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허용되면 전기차의 초기 구매 비용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규제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분야 규제 개선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위원회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규제 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요 규제 개선 과제는 총 10가지입니다. 이 중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 원부를 개선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택시의 하차 승객 보호를 위한 하차판 부착이 허용되며 3층 건물 건축에 적용되는 높이가 9m에서 10m로 상향됩니다. 네, 이 정부가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허용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최근 여신 전문 금융업계에는 전기차의 핵심 장치이자 가장 고가로 책정되는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 등록령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 원부의 배터리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구독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규제 개혁위는 올해 안에 자동차 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 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출시된다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력 수요 소식부터 마지막으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허용 소식까지 이 시각 보도본부 서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7월 FOMC 이후에 미증시는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죠. 다만 우리 국내 증시는 지난 5거래일 연속 상승한 데 따른 피로감도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의 경제 성장 지표가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서 향후 5일 발표 예정인 7월 고용지표 발표를 주목하면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갈 수 있다란 풀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면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 이후에 반등이 보이나 싶더니 현재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는 0.13%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환율의 영향이 큰 종목들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 방어주들은 오늘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는 오후장에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0.64%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교육주 강한 모습이고 러시아의 가스 공급 축소 우려에 관련주들도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들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87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도 718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매수폭은 장중에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는 움직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만이 홀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장중에 매수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개인도 현재 70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육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 관련주들이 비대면 수업을 권고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25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현재 여러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만약 이 같은 개편안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다라면서 교육 관련주들 힘받고 있습니다. IB 기명 현재 4%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N인육률과 메가임디는 10%가 넘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또 금융주인데요. 최근에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에는 금리 인상으로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높아져서 예대 마진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금융주에 대한 목표가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금융당국이 대손 충당금 적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또 여기에 정부가 원금 감면이라든지 저리 대환 등 상환 부담을 조정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도 금융주에게는 부담을 주고 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 현재 1.34%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2% 가까운 하락폭, 제주은행은 현재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미지수라면서 발목이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또 인건비 부담이 컸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코바이오메드 지난달 말에 남미 브라질과 스페인에서 원숭이 두창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나왔다라는 소식에 상승 탄력을 확대하는 모습이고요. 수산인더스트리는 코스피 시장 상장 첫날인 오늘 장 초반 공모가를 8%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앞타바이오는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가 임상 이상에서 통계적 유효성을 입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먼저 한국조선해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들이 오늘장에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후판 가격 인하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국내 조선 3사 흑자 전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커지면서 오늘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현재 2%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86,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LG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거래 연속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풍 치료제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최종 임상 단계에 착수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28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도 1.16% 오른 61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주항공 관련한 종목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항공우주는 30억 달러의 국산 전투기를 폴란드에 수출한다라고 하죠. 국산 전투기의 유럽 진출은 첫 사례로 수출 물량과 가격 모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현재 2.46% 오른 58,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미포조선인데요. 오늘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해서 조선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긍정적 업황에 힘입어서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조선주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 중에 오늘 하나가 바로 이제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일단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2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지난 전분기 대비해서 150%나 급증하는 그러한 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지금 최근까지 계속해서 판가 상승이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면서 이러한 실적 성장세가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실적 모멘텀에 힘입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 2분기 상당히 좀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하반기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 완화와 더불어서 지금 전기차량 원형, 중대형 전지 출하량 확대로 하반기 실적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면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수급 특징주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나 2분기 어닝 시즌에 발맞춰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는 그러한 또 종목군들 쪽으로 좀 집중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되는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 중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을 특징주로 오늘 포착을 해봤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29% 정도 증가를 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좀 영업 적자를 좀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예정원가 산정 보수적인 예상원가 산정으로 인해서 좀 적자를 좀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좀 흑자 전환이 좀 전망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좀 안정화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원자재 가격이 더욱더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큰 폭의 좀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주량 측면에서 봤을 때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수주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까지 소형 컨테이너선을 34척이나 좀 수주를 하면서 수주 강세 그림이 좀 이어지고 있고 또 주력 선종의 시황 개선도 지금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라는 점에서 지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좀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바로 현대미포조선이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인사이트 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선주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 관련주가 상승폭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이은 수주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의 상승 핵심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주요 관련주 흐름과 함께 전해주시죠. 네, 우선 오늘 조선주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7.2%,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5.12%, 대우조선해양이 3.53%,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3.2%까지 이 조선 4사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당연히 오늘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면서 전기전자 쪽으로 580억, 한 600억 가까운 그런 순매수, 지금 707억이군요. 700억
300억 가까운 순매수가 쏠렸는데 그 다음이 운수장비, 조선업종입니다. 조선 쪽으로 해서 지금 333억 이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수급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주가 상승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자라면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개선이 사실은 빨리 안 됐죠. 수주 소식은 작년도 들려왔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들려왔고 금년에도 계속 들려오고는 있는데 실적은 뚜껑 열어보면 막상 적자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 주가의 발목을 잡는 조선주들의 주가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눈에 보인다. 확실히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업종의 실적을 발목을 잡았었던 그리고 최근에 가장 우려감을 크게 키웠던 첫 번째 이유가 원자재 가격, 이 철강 등의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체 원자재 가격의 20%를 차지하는 후판 가격, 철강 가격이 작년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까지 보면은 한 50% 이상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철강제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주의 질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의 질이죠. 수주가 이전에 됐던 것들인데 그것이 반영이 되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질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이제는 나오고 있고요.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를 들어서 23년도 하반기에 기대가 된다 그러면 너무 멀죠. 근데 이제는 22년도 이 월별로도 하반기에 들어서 있는 이 시국에 하반기, 그러니까 연말에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주가를 당기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은 23년도도 수주가 수익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수주들이 실적에 기여를 하면서 실적이 22년도 하반기는 턴어라운드 그리고 23년도는 실적 개선에 대한 폭 자체가 커진다라는 부분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가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승폭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연말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해 주신 바처럼 이 연이은 선주 발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 지금 실적과 주가 부진 빠지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에 글로벌 선박의 발주량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적과 주가 측면에서는 반비례한 원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수주가 많이 들어온 건 좋습니다. 수주가 많이 들어왔고 수주 잔고도 있고요. 수주는 공시를 해야 되죠. 수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이 문제가 실적이 좋지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를 좀 찾아본다라면은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선박을 만들 때 배를 만드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계만 해도 약 한 1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 이후에 배를 만들면서 사실은 판을 자르고 매출액이 진행이 되는 만큼 이 실적으로 매출액으로 잡히는데 수주에서 매출까지 약 한 2년 정도 그 이상 걸리는 배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실적은 2020년도 중반에서 연말까지 정도의 수주 물량입니다. 근데 2020년도를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가 2019년 12월 달에 중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국내에서 확진자가 한창 많았던 게 2020년도 3월 달입니다. 해외에도 이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봄부터 시작을 해서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좀 많아진 그런 상황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수주도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연말까지 수주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 한 대도 수주하지 못한 달도 많을 정도로 수주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잡히는 매출액은 2020년도 이 코로나19가 한창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이 2020년도에 수주한 물량들이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주,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수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수주가 지금 매출액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이전 한창 좋지 않았던 게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주로 인한 분위기는 좋으나 실적으로 인한 분위기는 좋지 않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좋았던 수주들, 그러니까 21년도 하반기에 21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이 좋았던 수주들이 반영되는 이 시기가 됐을 때, 그러니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22년도 하반기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실적은 21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이 수주가 실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수주와 실적의 이 시간차, 그러니까 뭐 빠르면 1년, 오래 걸리면 한 5년까지 걸리는 이 수주와 실적의 시간차가 이 주가와 그리고 뭐 실적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선주의 실적 부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매출로 이어지는 기간 자체가 조금 걸리다 보니까 그 이유를 꼽아주셨습니다. 이 수주가 좋았던 2021년도까지 이제 매출로 이어지려면 아무래도 1, 2년이 걸리니까요. 올해 하반기부터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에 이 철강제 가격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철강제 가격 하락 이슈가 주요 조선사에 대해서는 또 상승의 모멘텀으로 가져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철강제 가격 하락에 따른 올해 하반기 이 조선 관련주의 주가 전망 궁금합니다. 네, 우선 철강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조선 이 배 선박을 생각을 해보면 다 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큰데요. 특히 그 중에서 선박 건조 원가의 20%를 가량을 차지하는 후판 가격이 급등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약간 1년 만에,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톤당 70만 원이었던 조선용 후판 가격이 작년 하반기에는 110만 원으로 5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1년이 채 걸리지 않아서 50%가 급등했습니다. 선박 건조 원가의 20%가 후판 가격인데 이 후판 가격이 50%가 올라갔다. 그렇게 따지면 선박 건조 원가 자체가 10%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마진율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철강제 가격, 이걸 포함한 여러 원자재 가격이 상당한 안정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이 원유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다 많이 올라갔었는데 가격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안정화 흐름은 일시적으로 안정화되고 다시 변동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 안정화된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22년 하반기가 된다라면 철강제 가격도 안정화가 되고요. 수주의 질도 좋았었던 부분이 매출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이제부터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안정화를 이 시장에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선주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한편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 해상 운임이 7주 연속 하락세 이어갔거든요. 이와 함께 글로벌 노동자, 이 물류 노동자 파업이 번지면서 공급망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현상으로 좀 그칠 수가 있을지 조선업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봐 주시죠. 우선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해상 운임이 올라가면 좋죠. 사실은 조선업엔 좋은데 해상 운임보다는 이 수주, 그러니까 물동량의 정상화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노후화된 선박들 많이 감소했고 그러면서 물동량 대란이 일어나고 배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수주가 많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해운사가 아니라 조선사만 놓고 본다라면 조선사는 역시 수주와 이 선박 인도, 그러니까 발주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동량의 정상화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노동자 파업 같은 경우는 뭐 대우조선해양도 파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됐죠. 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글로벌 물류 노동자 파업도 좀 일시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 결론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본다라면 조선업종은 물동량과 수주가 정상화되는 이런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 이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현재가 이런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하반기에 턴어라운드하고 내년은 좀 더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업의 타격은 좀 단기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수주 호황과 LNG 호선의 운반선의 수요 확대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 이 조선의 빅3 기업이 이 건조 기술력은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하반기 실적과 주가를 판가름할 요인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 투자 전략과 탑픽 종목까지 제시해 주시죠.
네, 조선업종 3사 사실은 기술력은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좀 더 많은 수주를 가져오냐 뭐 이런 부분들로 그동안 많은 판가름이 났었는데 기술력은 비슷한데 시가총액 차이는 많이 나죠. 이 현대중공업이 가장 크고요.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작고요. 삼성중공업이 그 중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시가총액이 누가 더 크냐의 문제가 아니죠. 주가가 누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나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 3사가 가장 먼저 실적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죠.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제 턴어라운드를 하느냐입니다. 턴어라운드가 정말로 지금 시장의 예상대로 하반기, 22년도 하반기에 턴어라운드를 하느냐, 아니면 23년도로 넘어가느냐, 23년도 2분기까지 넘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뉴스 플로우가 중요합니다. 누가 더 큰 수주를 더 많이 받느냐, 더 자주 받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신규 수주 금액과 그리고 어떤 선종, 이 사실 벌크선을 받는 것보다는 LNG선 받는 게 훨씬 좋죠. 해양 플랜트도 그렇고 마진율이 높은 어떤 선종에 대한 수주를 언제 누가 더 많이 받느냐. 신규 수주가 나올 때마다 뉴스가 뜨기 때문에 공시가 나오면서 뉴스가 뜨기 때문에 주가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처음에는 이런 이 턴어라운드 시기와 신규 수주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에는 주가가 좀 더 잘 가기 위해서는 누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누가 더 싸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턴어라운드와 신규 수주, 뒷부분은 밸류에이션 매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빅3 기업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파트너님께서 가장 중요시 보시는 또 탑픽의 종목이 있다면요? 네, 이 현대중공업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조선업종들 대부분 좀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부진, 지금 실적 부진한 이 실적은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하반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자라면 이번 분기는 뭐 강제 가격, 충당금 등으로 인해서 적자는 지속, 그러니까 2분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적자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는. 하지만 이제는 원자재 가격 은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조선 수주 받았던 부분들도 20년도 수주의 그 암흑기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국면입니다. 이런 수주가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하반기 턴어라운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2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수익성 중심의 선별적인 수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주는 많이 들어왔는데 이 만들 수 있는 이 장소는 한계가 있다 보니 선별적으로 수주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수주는 23년도에 반영이 될 거거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23년도에는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성식 이사님께서 픽해주신 종목 현대중공업에 대한 자세한 인사이트 들어봤고요. 특히나 내년 실적에 또 대폭적인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ISN 이지원 대표와 증시 전반을 점검해보는 증시 인사이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네, 28일이죠. 미국 산모부가 2분기 GDP를 발표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 이 미국 경제 침체를 두고 현재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또 증시는 이 GDP의 하락 행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 이후의 글로벌 증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일단 이제 빅 이벤트들이 일단 한차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7월 FOMC에서 결국 이제 75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2달 연속 75bp라는 최근에 가장 이제 유리하기 힘든 그런 금리 인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7월 FOMC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었던 글로벌 경기와 증시에 하나의 강한 그 자극제의 어떻게 보면 정책이 어느 정도 일단 마무리되는 국면에 일단 한 차례는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이제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고 9월 달에 열리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지금 현재 FOMC 이후에 미국 증시를 본다면 이제는 어떤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개별 종목의 실적에 따라서 등락이 나오고 있고 아마도 8월달 그 CPI나 PPI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도 9월달 FOMC까지는 방향성을 좀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그 GDP가 2분기 연속 역성장 나왔던 부분과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체가 나왔던 부분은 상당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이런 우려감 대비로 해서 미국 증시는 오히려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금요일 같은 경우는 PCE 지표가 40년 만에 최고치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7월달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 어떤 지표에 대한 우려감, 예를 들어서 경기와 관련돼 있거나 인플레이션 관련돼 있는 지표와 관련돼 있는 우려감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이유는 결국 이제 지금 발표되었던 지표들이 2분기 혹은 6월달 지표들인데 그때는 이제 지표들이 이미 차익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대부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처럼 PCE 지표가 40년 만에 최고치로 나오더라도 시장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명목상 2분기 연속 역성장은 기술적으로 침체 국면이라고 파악을 하지만 지난번에 파월이 얘기했던 것처럼 혹은 미국의 대부분의 지금 레포트들이 나오는 것처럼 기술적으로 침체 구간이나 하더라도 고용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지표들이 아직까지 침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결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제 대외적인 변수나 경기 지표 혹은 FOMC 정책보다는 적어도 이 8월달 한 달 정도는 개별 종목에 대한 실적과 개별 종목에 대한 모멘텀 이슈로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그 9월달 FOMC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적어도 8월달 CPI 지표의 발표를 보고 방향성을 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PCE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증시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결과 또 악재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개별적 실적 모멘텀에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미국 경제의 침체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연준은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을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미국 경제가 기술적 침체 국면에 좀 마주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이 최근 미국 주요 지표를 종합해 봤을 때 연준의 행보가 전환이 되는 시점 언제쯤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번에 이제 FOMC 발표됐던 그 파월의 발언을 좀 보면 평소 지난 한 몇 달간 나왔던 발언에 어떻게 보면 총체적 집합체입니다. 증시가 이제 하락으로 반응했던 경기 연착륙이 어렵다라는 발언과 하지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게 아니다라는 발언.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 상충되는 발언인데 경기 연착륙이 어렵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증시가 하락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는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FOMC 결과에서 그 미국 증시의 반응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게 아니다라는 반응에 초점을 맞춰줬고 특히 그 7월달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9월달부터는 빅 스텝 이하의 금리 인상 완화 기조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대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는 사실 이제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최근에 금리 인상 그 지지난번 같은 경우에 보신다면 굉장히 필요성에 의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지만 불과 금리 인상을 하고 5개월 만에 바로 금리를 인하해버리는 경우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연준 위원들 중에서 금리 인하 발언이 나오는 거는 이걸 이제 배경으로 좀 하는 부분인데.
그만큼 지금의 인플레이션 구간이 엄중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로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이루어진다 해도 9월달 이후에는 금리 인상 완화 기조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맞물려서 증시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너무 이제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거나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좀 과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그 9월달에 그 FOMC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은데 지금은 50bp 정도의 빅스텝이 확률이 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아마도 8월달 CPI나 PPI 발표가 그전에 이제 5월달이나 6월달에 원자재나 곡물의 가격이 정점을 찍었던 이후에 그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 한 7월달로 본다면 7월달에 그 CPI 지표가 발표되는 8월이 아마도 큰 분수령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8월 달에는 FOMC가 없기 때문에 이 CPI 발표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이제 9월 달에 아마 증시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대한 우위가 조금 더 있고, 그 부분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날 PCE 지표가 40점 만에 최고치로 나왔다고 해도 오히려 증시가 올라버리는 정점론에 오히려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좀 본다면, 지금은 일단은 인플레이션 정점론의 바탕을 두고 증시에 좀 임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혹여나 지금 현재 우려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나 혹은 미국의 달러 혹은 유가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차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의 변수에 의한 악재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오히려 지금 증시가 상승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거나 오히려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증시는 현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 가격을 좀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발표되는 지표들은 2분기 내지 6월달 지표들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전제하에 과연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파악을 좀 해본다면 지금은 일단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에서 지금 현재 기술주들이 오히려 실적 발표 위에 좀 더 양호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아마존이나 애플이 예상보다 분명히 실적은 좋은 건 아니지만 예상보다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면서 증시 반등을 이끄는 모습을 본다면 증시 자체가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나 안도 랠리로 한계를 지어서 증시 상승 자체를 놓치는 것보다는 보이는 대로 지금은 따라가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준의 이 기조 변화 시점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8월에 FOMC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나는 지표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해보고 현재 지금 보이는 대로 이 실적에 대한 변화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8월 1일인데요. 지난 7월을 한번 돌이켜보면 다행스럽게도 반등 랠리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 서머 랠리 회복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또한 하반기 추세 전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섹터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증시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상승하거나 그 수급이 바뀌면서 상승 운동이 커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악재가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이제 그 하방 쪽으로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표나 혹은 그 발표되는 어떤 경기 상황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내실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단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이 증시에 반영돼서 증시를 이전의 하락 구간처럼 크게 밀고 내려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악재가 반영되지 않아서 내려가지 않으면 결국 증시는 상승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볼 때 가장 타당한 논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과연 이제 어느 섹터가 주도적으로 부상을 하고 끌고 갈 것이냐는 부분은 우리가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혹은 미국 섹터의 반등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결국 지금은 유동성 양세가 지나고 실적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실적 장세라고 본다면 결국 이제 실적에서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주도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실적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낙폭했던 내려왔던, 그러니까 실적 대비로 낙폭이 좀 과도했던 섹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운 차익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 턴어라운드 종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 낙폭이 과도했던 종목은 지금 대표적인 게
자동차나 반도체 등 2차 전지 이런 섹터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섹터들은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할 때도 사실 그 섹터 자체 내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 섹터 실적에 비해서 시장의 하락에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좀 내려왔고, 특히 이 공급 부족이나 쇼테이지와 관련되어 있던 반도체나 자동차는 사실 실적 대비해서 좀 과도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이 최근에 보면 자동차는 외국인과 기관 동시 쌍끌이 양끌이 매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가 일자 상승 이후에 지금 조금 쉬어가지만 또 그 쉬어가는 기간 동안 2차 전지가 또 바톤을 받아서 IT 섹터를 끌어올리면서 이 IT와 자동차가 지금 현재는 낙폭 과대 종목으로서 가장 부각이 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조금 상승이 더뎠는데, 지난주 금요일 보면 미국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들, 특히 이제 이미 소비재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상승은 낙폭이 과대했던 자동차나 IT 섹터를 중심으로 올라온다면, 두 번째 상승은 실적이 턴아웃되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실적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 경기 민감재, 이미 소비재 이쪽으로 주도 섹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자동차와 기관에서 동시에 진입을 하고 있고, IT 쪽은 외국인, 그리고 경기 민감주 일본 개별 종목은 기관, 이렇게 수급적으로 좀 나눠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포지션으로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과 기관이 매수하는 스윙 종목을 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은 전략적으로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실적이 정점이거나 혹은 팬데믹 때 실적이 이미 과다하게 증폭되었던 종목들은 최근에 오히려 가이던스가 하향되면서 정말 큰 폭의 낙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과 극의 종목별 움직임을 본다면 적어도 눌려지는 종목인지 아니면 추세가 꺾여서 완전히 기관이나 외국인이 버리는 종목인지는 정확히 구분을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반기 상승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에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 낙폭 과대주로서 반도체, 자동차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또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이 경기 민감주들 살펴봐 주셨는데, 이 종목들은 기관의 수급 주체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대응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투자 전략은 이제 좀 전에 말씀했던 부분을 본다면,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시장 상승 대비해서 상승폭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반면에 그 내용을 좀 본다면 시장 상승이 계속해서 장중에 눌려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눌려지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매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난주도 마찬가지인데, 장중에 시가보다 종가가 좀 낮아지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매집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이 누르면서 매집하는 종목들이 강한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 단기적으로 수익 거래를 이어갈 그 기관 수급의 종목과 포지션을 여기서 구축을 해서 장기적인 외국인 수급과 함께 좀 길게 가져갈 종목을 구분해서 계좌를 좀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자동차 업종은 그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과 상관없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도체나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긴 호흡으로 계좌를 보시고, 나머지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짧은 경기 관련된 민감주는 조금씩 짧은 수익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이번 주와 다음 주 상당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락을 굉장히 크게 겪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반등이 나고 외국인이 매집을 한다면 단순히 10% 20%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상승을 그릴 수 있는 주도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런 주도주들을 계좌에 하나씩 편입하는 좀 장기 포트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고 수익 종목으로 거래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장단기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ISN 이지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계속되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2시에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